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엔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월 22일이요 새벽 1시 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항상 문제예요. 이 코로나 사태 가지고 얼마나 우리 국민들한테 그동안에 대통령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가짜 뉴스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에 대한 신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분노를 자아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날짜 바뀌었으니까요, 이 8월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현재 50%가 넘는 국민들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상당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50% 넘는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추석 전에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고 9월 말까지 2차 접종도 50%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국민들께서 예약과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다면은 일상의 회복 시간도 굉장히 당겨질 것이다. 이 희망적, 그리고 낙관적, 이런 이 기대치를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꼭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신호, 이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하루 이틀, 한 주 안에 꼭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특히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언뜻 보면, 대단하구나. 정말 이제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방역 잘 되고 있구나. 접종이 이렇게 선진국하고 같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K-방역을 유지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하고 치명률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그럴듯하게 맞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요, 이 방역과 접종에 다 힘을 모아가지고 빨리 이거를 이겨내자. 이런 얘기를 지금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 데이터를 제공하는, Our World in Data라고 하는 이 수치가 있어요. 전 세계 각국의 이런 접종 현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1차 접종률은 46.3이고요. 이 46.3은 그러면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하고 우리가 높냐?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치명률과 그 다음에는 확진자 수가 가장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이걸 그러면 사실로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실이라 하더라도 1차 백신 접종률이 높아야 치명률이 낮든 높든 간에, 또 확진자 수가 인구 대비 높든 낮든 간에 1차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야 그만큼 우리들이 면역이 생겨가지고 우리 국민의 건강이 그야말로 이제 코로나의 침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차 접종률은 17일 기준으로 해서 46.3밖에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지금 현재 1차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우리보다 한 20% 정도 높은 60%에서요 7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아직도 60%로 따지면은 14%고요 70%로 따지면은 24%나 차이가 나요. 이렇게 현격하게 20여 %가 우리가 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착시 효과를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망률하고 확진자 수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이 방역 그리고 접종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 긍정평가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 이것이 일본을 가고 있어요. 요즘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대통령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1차 접종 지금 현재 50%다.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2차 접종도 50% 올라간다. 우리가 세계 당연히 주요 국가의 앞선 나라로 착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 접종률 여러분들 외워놓으십시오. 46.3. 주요 국가들은 60에서 70%. 그 다음에 2차 접종까지 따지면요 더 창피해요.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비율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0.4%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요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평균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193개국이에요. UN 회원국이. 전 세계 평균으로 따지면요 우리보다 3%가 높아요. 23.9. 이렇게 해서 1차 접종률은 20여 %가 차이가 나고 2차 접종까지 하면 전 세계 평균보다도
전 세계 평균이에요. 저 중남미,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이 저개발 국가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3%나 떨어져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일반적인 경제 지수를 보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위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38등 한다?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OECD 국가고 뭐가에 따라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경제력이 10위권 안에 9위, 10위, 11위권 이 정도까지 들어오는데 이 백신 이 접종률은요. 2차 접종까지 완료율을 따지면은 20.4, 50, 38등 가니 아까 얘기한 10등으로 친다면은 28등이나 지금 뒤지는 거예요. 우리 국력에 비해서. 이렇게 분석하면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화이자가 됐든 모더나가 됐든 공급 계약, 우리가 구매 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거 백신 효용성도 선진국에서 제대로 입증도 안 됐는데 그리고 가격만 비싼데 우리가 뭘 하고 그 안전도도 확인 안 된 거를 갖다가 미리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 K방역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우리 K방역 잘합니다. 해외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갖고 이런 망신스러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대통령이 착각 속에 우리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루마니아로부터 우리가 얼마를 지금 이제 루마니아한테 빌려오게 돼 있냐면요. 뭐 빌려오는 건지 기증을 기부해 주는 건지 아직 정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루마니아로부터요. 이 45만 회분을 우리가 빌려오기로 45만 회분을 이 루마니아가 모더나 백신을 우리한테 주는 건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 45만 회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유효기간은 남아 있으니까 일단 뭐 안전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맞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작년 3월 달에요. 루마니아한테 진단 키트도 주고 방호복도 주고 그래서 방역 장비를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그냥 공짜로 기부를 해준 거냐? 아니면은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거로 하기로 하고 45만 회분을 갖고 오는 거냐? 여기에 대한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든 언론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를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45만 회분이라도 들어와서 천만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더나 측에서도요, 22일에서 23일이니까 내일 미국 시간이니 내일하고 모레 중으로 우리 국내에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공급 일정, 이런 거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9월 말 10월 초에 2차 접종률까지 50%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거 큰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모더나에서 얼마만큼 공급할 줄도 모르는데 뭘 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밝히는지 그것만 보더라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추석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 이 코로나 문제가 밥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갖고 벌써부터 여론 무마전을 벌이는 거예요. 아, 코로나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는 것이 긍정평가의 1등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요런 여론을 계속 관리해 나가고 싶은, 그러니까 정치 방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준표 의원이 이 말빨이 좀 세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루마니아가 이 모더나 우리 주는 거. K방역이라고 해서 애꿎은 국민만 옥죄고 세계를 향해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화자찬을 떠들더니 백신 거지가 됐냐? 백신 거지가 됐냐? 동량하듯이 백신 구하지 말고 진작 좀 백신 선진국가 교섭에서 구하지 그랬냐? 선진국으로 올라서고서도 적거리다.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 이 비판한 거 당연지사죠. 당연지사.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의원이 어제 또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최재형 원장을 정조준하는 비판을 내놨어요. 왜냐면 토론회에 참석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비전 발표에 참석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신들은 대통령 시보할 거냐? 시보는 말하자면 훈련 연수하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시보를 하겠다는 거냐, 똑바로 하라. 예.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요, 1일 1망언으로 시끄럽다가 자명하면서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을 회피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 10여일간 이 공개적인 활동을 안 한 거, 여기를 이제 비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 원장에 관해서는요, 계속되는 선거법 위반 시비로 인해서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대구 경북 재경 향후 회장단의 지지선언, 이런 것들이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미 대구에서 마이크 잡은 것과 관련해서는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경 향후회단 지지선언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딱하고 안타깝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그렇게 만만한 자리로 보셨다면 그거는 큰 착각이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경험하고 공부해야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질 수 있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자리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대통령 시보가 아닌 대통령에 도전하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이 그러지 않아도 요즘 뭐 여론이 그렇게 많이 뜨지도 않고 또 이 후원금도 많이 거치지 않아서 조금 캠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 비대위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어제 바로 한 12시가 다 돼갖고 강력한 꼰대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반응이 셉니다.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비판을 하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 대표를 했었고 지방선거 대표의 책임이 있는 분이 정치 경험이나 공부를 입에 올릴 처지는 아니라고 본다. 강하게 판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건강한 보수의 큰 걸림돌이 어떤 분 아니냐. 물론 공도 있었겠지만은 당장 생각은 안 난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를 잘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나설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잘해가지고 여론도 세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안 나와도 되는데 홍준표 의원이 제대로 그러한 국민적 여론을 못 담아내니까 내가 출마한 것 아니냐. 당신도 많은 현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어디다 대고 나를 비판하느냐. 바로 직격탄을 가한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누가 더 잘못하고 누가 그래도 좀 더 이해가 가는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아마 100번 만번 저보다 잘 판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동안에요, 윤석열 총장이 MZ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극비 프로젝트를 연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21일 날, 그러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이 극비 프로젝트를 전면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 세대 하면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MZ 밀레니얼 세대. 그래서 이 MZ 세대를 갖다가 영어로 민지다 이렇게 불러갖고요. 민지야 부탁해, 이런 아주 이름 자체도요, 네이밍도 굉장히 좀 패셔너블, 패셔너블하게 해서 2030대들과 이 소통을 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2030 세대의 사고의 수준에 맞추겠다. 이런 지금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민지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젝트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오늘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에 들어갔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청년들하고요, 이 SNS를 통해서,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순 SNS 갖고 대표 선거에서 해가지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즘은 SNS가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페북이라든가 이런 SNS 계정을 통해서,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데요, 댓글을 통해서 말하자면 MZ 세대들이 민지야가, 즉 민지야라고 불러줄 수 있는 이 세대들이, 왜냐하면 MZ 세대를 갖다가 민지라는 이름으로 의인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주면 그걸 가지고 윤석열 총장 캠프에서 그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요, 이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정책, 뭐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받아내서 정책을 만들겠다. 그냥 뭐 이 전문가들이 이 캠프 안에 책상 위에 앉아갖고 말하자면 이 탁상 공론형 정책은 아니고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민지야 부탁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 페이스북 글에 오후 5시 현재 어제 900여 개의 댓글이 달려서 굉장히 반응이 뜨겁다. 좋은 아이디어다. 2030과 소통이 중요하다. 정치인으로서 변신한 후에 국민들과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존경한다. 이런 긍정적 댓글이 많았지만은요, 이거 정세균 전 총리의 선글라스의 가죽 점퍼라고 하는 틱톡 영상, 이낙연 전 대표의 롤 게임 한판 하기, 박용진 의원의 브레이스 걸스의 롤린 춤추기가 연상된다. 이러면서 조금
이 비판적 시각의 댓글도 올라와 있다. 이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윤석열 총장의 이런 민지야 프로젝트, 이제 앞으로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이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 정책 공모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앞으로 이 정책 배틀, 이 공모전 이런 거하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민지야 부탁해 이 프로젝트하고 둘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우리 국민의힘이 2030에게 다가가는 모습, 즉 당 차원에서의 활동과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캠프 차원에서의 활동이 서로 접점을 이루어서 2030들에게 살아있는 정책을 내가 제안하면 정말 나라의 정책이 우리 스스로를 위한 정책으로 현실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실감이 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기를 저는 비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캠프 관계자들은 이런 캠페인은 MZ세대가 청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서 국가정책의 핵심 참여자로 동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 MZ세대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캠프 윤석열 총장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고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제 이제 비대위 이런 출범을 한다. 출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일요신문에 나오는 바람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강력히 의사를 표명했어요. 이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고,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 꼰대 정치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한 이 반박문이 나왔어요. 어젯밤에. 이렇게 되니까 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요, 꼰대 정치, 자폭 정치라는 이 대선 패배를 이룰 수밖에 없다. 이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장문에 대해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정권 교체를 염망하는 국민과 당원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불쾌한 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경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하니까 운전대를 뽑고 의자도 부수고 페인트로 낙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를 흔들려는 것이다. 굉장한 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병수 경준 위원장, 이 공정성 시비와 관련해서 서병수 위원장이야말로 유승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친박계에 속하는데, 이런 서병수 경선 준비 위원장이 공정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면 도대체 누구를 선관위원장으로 모시라는 얘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대위 이런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총장 측이 지금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이런 가짜 뉴스다 이렇게 윤 총장 캠프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적 대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파문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대표가 기사를 낸 언론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반응했던데, 그럼 가장 먼저 대표 탄핵을 얘기하고 또 비대위 추진 이런 거를 떠들고 다닌 캠프 내의 사람이나 유튜버도 고소할 것이냐, 고소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불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 문제가요,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논란거리로 지금 이제 비화될 소지가 크다, 걱정스럽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 TV조선의 보도를 보면요, 왜 나왔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그래서 이제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안에서, 이 캠프 안에서 거론된 것은 맞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거론됐느냐, 그러면은 경위를 보면요, 첫째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의 선거 전략이 뭡니까? 중도 외연 확장이고, 그 중에는 탈진보층, 2030, 호남 지역, 여기에 이제 전략의, 그 다음에 이 캠페인의 상당한 역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 혼자 힘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본다면 호남에 대해서, 그리고 탈진보 인사들에 대해서 누가 소통 채널을 제일 제대로 신뢰성 있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그런 캠프에서 모셔야 되는데, 또 그렇게 캠프에서 모시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은 신뢰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뒤로 빠지게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앞세워서 말하자면 당의 비대위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TV조선에서는 취재 결과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TV조선의 이런 보도 내용을 보면요,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윤 총장의 캠프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이제 파장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이제 말들이 달라지잖아요. 윤석열한테도 말 달라지죠. 김동연한테도 말 달라지죠. 계속 달라져요. 딱 안 달라지는 것은 안철수 대표한테만 계속 네거티브한 얘기만 하는 거. 이거를 지금 안 달라져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단 뒤에도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의견을 잘 듣지를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내보이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대선에서 이길지 전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고요. 경선 버스 운전수가 앞만 보고 가야지 왜 자꾸 다른 데를 보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적 시각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김동연, 이준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가 수시로 바뀌는 걸 보면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TV조선도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비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어렵다. 왜냐하면 당은 당규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 대표가 권위되거나 최고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지금 들어선 지 2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는 한 이 현실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지금 평가가 압도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서병수 경준위원장 이제 어제 20일부로 사직을 했어요. 내려놨어요. 그런데 내려놓으면서도요, 이준석 대표 흔들지 마라 이러면서도 이준석 대표가 말이 너무 많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했는데요. 어제 또 그러니까 20일에 이어서 21일 연속 이틀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 상황에 관해서 강력한 이 비판의 목소리를 또 내고 있어요. 뭐라고 내고 있느냐? 벌써 누구의 캠프네, 또 다른 누구의 캠프네 하면서 패거리를 지어서야 되겠느냐? 특정 후보자의 이해관계를 쫓아서 당을 흔들고 싸움박질이나 일삼아서 어찌 국민을 뵐 수 있겠느냐? 싸움을 말려야 할 당대표가 진실 공방에 나서며 오히려 싸움판을 키우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직격탄을 또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정권교체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2030 젊은 세대가 국민의힘 당원이 되겠다 나서줬기 때문이고, 그게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신드롬이다. 불과 2달 만에 초심을 잊어서야 되겠느냐? 이래서야 결코 정권을 교체할 수 없다. 젊은 당대표를 뽑으면서까지 국민이 걸었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겨눠 숱한 비난이 쏟아났고 때로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모욕마저도 오로지 정권교체를 할 초석을 닦아둬야 한다는 신념으로 감내해 왔다. 그리고요, 이제 선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이렇게 선언한 거,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경준이가 마련한 대통령 후보 선출 계획이 최고위원회에서 추인된 만큼 이제는 하나의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에 용달을 내렸으나 결코 홀가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서병수 이 의원도 열은 엄청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모두가 말수를 줄이자. 나의 책임, 너의 책임. 내가 이걸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 내 의지는 이거였었는데 네가 오해했다. 이런 얘기 해봐야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말을 줄이자. 이준석 대표 당연히 말 줄여야 되겠지만요, 최고위원회 지금 반 이준석 라인에 섰던 다 아는 거잖아요. 조수진, 그 다음에 김지원 이런 분들도 이제 말을 좀 아껴달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말은 꼭 언론에나 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요,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정치 논평가가 되고 있어요.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싸움질을 더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을 줄여라.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조수진 의원이 국회 여의도 정문 앞에
이재명 지사가 현수막을 너무나 많이 걸어놨다. 이건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나와 있는 이 선거 홍보물 이렇게 보면요, 5개 중에 4개가 전부 경기도 이재명 지사 사실상의 홍보 문안으로 되어 있다. 예, 그래서요, 경기도 플랫폼 공정경제 국회 토론회, 경기도 공공버스 국회 토론회,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국회 토론회, 경기도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국회 토론회. 이게 전부 이재명의 공약과도 일정 부분이 다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앙선거위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 행정과 조직을 쥐락펴락하는 선관위 상임위원 장관급의 대선 캠프 인사를 낮추는 것도 여권의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법적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 다 연구해서 냈겠지만, 그래도 일단 검토해서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단 한번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 지금 도지사 찬스를 너무 노골적으로 쓰고 있다. 후보는 도지사든 둘 중 하나는 포기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압박과 비판 갈등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말이죠, 민주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이재명 라인에 서 있는 다른 후보들 많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해야만이 되죠. 왜냐하면 야당은 숫자가 작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관련 법을 뜯어 고쳐라. 그래서 현직 지사가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이 원희룡 지사 같이 사표하도록, 그래서요, 이 도정을 말하자면 도지사, 지사 찬스를 쓰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완전히 이 봉쇄를 해라.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8월 22일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